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왜 이번 달에는 돈이 안 들어왔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 매달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돈을 그냥 날리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 되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67세 장용식 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무려 35년을요. 이제 65세 넘었겠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선생님, 저 통장에 2,800만 원밖에 없어요. 소득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왜 탈락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시는 그 말씀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부가 자세히 안 알려주는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심사에서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통장 관련 7가지 함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장용식 님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0세 이순영 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딸이 효도한다고 명절 용돈을 보냈습니다.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초연금 탈락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600만 원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지금 들으신 사례들 전부 다른 이야기 같죠? 하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신청하시는 순간 전부 다 조회 대상이 됩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주변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하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7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정부가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량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부가 자세히 안 알려주는 통장 계산법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적어도 통장 잔고 때문에 불이익 받는 일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이음이라고도 부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금융재산 조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시면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함정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었다고 칩시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하루 전날 그 돈을 전부 다 빼셨어요. 통장 잔액 딱 0원입니다. 이제 받을 수 있겠지 생각하시죠? 그런데 수시 입출금 통장은 평균 잔액이 반영됩니다. 3개월 동안 거의 1억 원이 있다가 마지막 하루만 0원이면요. 평균을 내면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3개월이면 약 90일입니다. 89일 동안 1억 원, 마지막 1일만 0원이면 약 9,889만 원입니다. 통장은 비었는데 계산상으로는 거의 1억 원이 잡히는 겁니다. 전날 잔액은 0원이어도 평균 잔액은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통장 잔액을 조절하시려면 미리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느냐? 최소한 3개월 전부터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만 잠깐 빼두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돈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금융재산 중 2천만 원까지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완전히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평균 잔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금융재산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물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조회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기본 공제는 2천만 원, 부부가구는 3,200만 원입니다. 평균 잔액을 이 금액 이하로 유지하시면 통장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정입니다. 현금으로 빼서 집에 넣어두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우리 집 금고까지 뒤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찾으셨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증빙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하면 아직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쓴 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증빙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소명이 되면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명 자료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되는 소명 자료는요. 객관적으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장례비 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집수리 계약서와 영수증,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 이런 것들입니다. 반대로 인정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생활비로 썼어요. 자녀한테 현금으로 줬어요. 빚 갚았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에 사시는 69세 송경식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이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으셨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주시려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시면서 저는 재산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통장에 돈 없으니까요. 그런데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4,500만 원 어디에 쓰셨습니까? 증빙해 주십시오. 이분이 증빙을 못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현금으로 그냥 주셨으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전 재산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는 구조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현금 인출하셨으면 영수증 반드시 챙기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들한테 돈을 주실 때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계좌 이체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녀 생활비 지원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란에 꼭 적으세요. 생활비, 학자금, 결혼자금 이렇게요. 또 하나, 큰 돈을 쓰셨을 때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겨두세요. 언제,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지 나중에 증빙할 때 기억을 더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하면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큰 금액은 반드시 소명 대상입니다. 옛날에 빼놓은 돈도 지금 추적될 수 있습니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로 지출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소명이 쉽습니다. 여러분 벌써 두 가지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현금 인출의 역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픈 함정입니다. 자녀의 효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순영님 기억나시죠? 딸이 효도한다고 600만 원 보냈다가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봅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 아래에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약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약 395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매달 버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인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같은 거고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금융재산은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공제가 2천만 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금융재산은 연 4% 수준으로 소득 환산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68세 김경자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금융재산이 1,800만 원이었어요. 기본공제가 2천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은 전액 공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월 22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칩시다. 소득인 정액이 220만 원이니까 기준선 228만 원보다 낮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명절에 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금융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2,5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면 500만 원이 남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환산을 합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선 바로 아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소득인 정액이 어떻게 되느냐? 222만 833원입니다. 아직 228만 원보다는 낮으니까 이 경우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분이라면 그 2만 원 때문에 기준을 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막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보낸 돈이 무조건 다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소액을 보내는 건 이전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큰 돈을 보내면 이건 이전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 증가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 구분 기준이 뭐냐? 보통 월 생활비 수준을 넘는 목돈은 재산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께 미리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생활비로 쓸 만큼만 보내달라고 하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보내시는 돈 이체할 때 메모란에 꼭 적으세요. 생활비, 용돈 이렇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규칙성이 있어야 정기적인 생활비로 인정받기 쉬우니까요. 또 하나, 혹시 이미 큰 돈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을 합법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데 돈을 쓰시면 금융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으니까 나중에 소명도 할 수 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보낸 돈은 통장에 찍히는 순간 금융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분들은 자녀 용돈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한꺼번에 받지 마세요. 매달 조금씩 생활비로 받으세요.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는 이전 소득으로 처리되고 30% 공제받습니다. 이체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또는 용돈 적으세요. 이미 큰 돈 받으셨으면 합법적으로 쓰시고 영수증 챙기세요. 여러분, 벌써 3가지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현금 인출의 역설, 자녀 효도의 역습. 다음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대부분이 해당되실 겁니다. 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저축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그 보험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는 건 여러분이 납입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험을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해약환급금입니다. 그 해약환급금이 여러분의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보험을 깨지 않아도 깨면 이만큼 받는다는 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같은 거요.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 해약환급금이 있습니다. 10년, 20년 꼬박꼬박 보험료 내셨으면 해약환급금이 상당히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둘째,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정기보험 같은 거요. 이런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에 따라 재산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 눈에는 언제든지 깨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재산 조회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 뒤 연 4% 수준으로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이게 매달 조금씩 조용히 소득인 정액을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즉시연금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민영 보험 상품으로
목돈을 넣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즉시 연금 보험은 평가 방식이 일반 보험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시 연금 보험의 재산가액은 원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세요. 그래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이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보험 조회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이 신청하는 순간 다 조회됩니다. 또 하나, 부부는 재산이 합산됩니다. 남편 명의 보험, 아내 명의 보험을 모두 합산해서 금융재산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지금 당장 보험 해약 환급금 조회하세요.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또는 보험협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모든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둘째, 해약 환급금이 큰 보험은 정리를 고려하세요. 특히 저축성 보험 중에서 이미 만기가 가깝거나 목적을 다한 보험은 해약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해약하면 목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필요한 데 쓰시고 영수증 챙기시면 됩니다. 셋째,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세요. 실손보험, 암보험 같은 건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으니까 재산에 영향이 적습니다. 오히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즉시연금으로 전환을 고려하세요. 목돈이 있는 저축보험을 즉시연금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가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즉시연금에서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약 환급금이 크고 보장성 보험은 작거나 없습니다. 부부는 배우자 명의 보험도 합산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모든 보험이 자동 조회됩니다. 지금 당장 해약 환급금 조회하세요. 보험협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저축성 보험은 정리를 고려하세요. 보장성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시 연금 전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4가지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현금 인출의 역설, 자녀 효도의 역습, 잊어버린 보험의 습격,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다음에 말씀드릴 건 주식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주식의 시세 폭탄입니다. 여러분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지금 시세가 7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원금이 3천만 원이니까 괜찮겠지 하시겠죠? 정부 계산은 7천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재산조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주식의 재산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주식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첫째, 상장 주식입니다. 이건 4개월 평균 시세로 평가합니다. 둘째,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보통 순자산가액 방식이나 수익가액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오늘은 상장 주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펀드와 ETF입니다. 펀드는 평가 기준일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ETF는 평가 기준일에 공시된 기준 가격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넷째, 채권입니다. 국채, 회사채, 지방채 같은 거요. 채권도 평가 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0세 배영식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사셨습니다. 10년 동안 꼬박 보유하셨는데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해 보니 6,500만 원이 됐어요. 이분이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나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주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주식이 지금 고점이다. 신청을 조금 미루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재산 가액이 낮게 평가되니까 유리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저점이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물론 평가는 4개월 평균이니까 신청일 당일만 낮다고 해서 완전히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세일 때 신청하시면 분명히 유리합니다. 또 하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세금 문제도 정책 변화가 잦아서 매우 민감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세금이 내년에도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주식 계좌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 펀드, ETF, 채권이 다 조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계좌를 정리하세요.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계좌에 뭐가 있는지 다 알려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예탁결제원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 원금이 아니라 조사 시점의 시세로 평가됩니다.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4개월 평균 시세로 평가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재산가액이 증가하고 떨어지면 감소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주가 상황을 확인하세요. 주가가 저점일 때 신청하면 유리합니다. 펀드, ETF, 채권도 모두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증권 계좌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예탁결제원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주식 팔아서 필요한 데 쓰고 영수증 챙기면 금융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시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5가지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 현금 인출의 역설, 자녀 효도의 역습, 잊어버린 보험의 습격, 주식의 시세 폭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지나치시는 함정입니다. 절대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통장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기억나시죠? 이 시스템이 전 금융권을 조회합니다. 증권사, 보험사,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상호금융, 수협, 산림조합 등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휴면계좌라고 해서 재산 조회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에 사시는 73세 최말자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정말 꼼꼼하게 계산하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통장 잔액 다 확인하시고 보험도 다 확인하시고 주식도 다 확인하시고 기준에 딱 맞게 맞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30년 전에 만든 우체국 통장이 있었습니다. 퇴직하시고 나서 까맣게 잊고 계셨는데 거기에 850만 원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써서 잊고 있었는데 그것도 재산이에요? 네, 재산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8세 신용숙님.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기초연금 신청하셨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은 다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남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 명의 증권 계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1200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셨어도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계좌는 여전히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셨는데 계좌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는 재산이 합산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의 계좌를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편만 신청하시는데 아내 명의 휴면 계좌 때문에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녀 명의 계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경우요. 원칙적으로는 자녀 명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의 출처가 부모님이고 실제 관리도 부모님이 하신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숨은 계좌를 찾느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예요. 여기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같이 확인해 보세요. 또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계좌 통합 조회해 주세요 하시면 은행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배우자 계좌도 확인하셔야 하니까 배우자분도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셨다면 배우자 명의 계좌를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시면 계좌 조회와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휴면 계좌를 찾으셨다면 어떻게 하느냐? 잔액이 소액이면 해지하시고 찾으세요. 잔액이 큰 금액이면 그 돈을 합법적으로 쓰시고 영수증 챙기세요. 병원비, 치과비, 집 수리비, 가전제품 구매비 등 필요한 데 쓰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 계좌에 나눠져 있는 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통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 계좌에 돈을 합쳤더니 기본공제를 초과하게 되면 소득 환산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시기 전에 일부는 미리 쓰시고 통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전 금융권을 조회합니다. 휴면 계좌도 잔액이 있으면 조회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셨어도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조회에 잡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통합조회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도 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린 돈이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여러분 6가지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함정만 남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문제입니다. 그 이자 때문에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소득 환산되고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별도 반영됩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1세 오정미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 두셨습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었어요. 연 이자율 4.5%였습니다. 3년 후 만기가 되면서 이자가 약 2,025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는데 이자가 들어온 그 해에 정기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만약 이분이 월 지급식 이자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2,025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56만 2,500원입니다. 이자소득 공제 월 4만 원을 빼면 월 52만 2,5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한꺼번에 2,025만 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죠.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적금, 예탁금, 신탁 등 모든 금융상품의 이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자는 한꺼번에 받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월 지급식 이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실 때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일시 지급, 월 지급, 분기 지급 등이 있어요. 만기 일시 지급은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거고 월 지급은 매달 이자를 받는 겁니다. 월 지급식으로 하시면 이자가 매달 분산되니까 소득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지급식은 복리 효과가 적어서 총 이자 금액은 조금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시다면 월 지급식이 유리합니다. 둘째, 만기를 분산하세요. 큰 목돈을 하나의 정기예금에 넣지 마시고 여러 개로 쪼개서 만기를 다르게 하세요. 그러면 이자가 한 해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분산되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만기가 임박했다면 해지 시기를 조절하세요. 정기조사 시기를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조사 직후에 만기가 오도록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이자를 받으신 후 합법적으로 쓰세요. 이미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받으셨다면 그 돈을 필요한 데 쓰시고 영수증 챙기세요. 다섯째,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세요.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니까 괜찮다는 생각,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여섯째, 장기 저축보다 단기 저축을 고려하세요. 3년, 5년 장기 예금보다 1년 단기 예금을 반복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소득 환산됩니다. 이자는 별도로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자소득 공제는 월 4만 원, 연 48만 원입니다.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그해 소득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 지급식 이자 상품을 선택하세요. 만기를 여러 개로 분산하세요. 조사 시기를 확인하고 만기 시기를 조절하세요. 이자 받으신 후에는 합법적으로 쓰고 영수증 챙기세요.
비과세 종합저축도 활용하세요. 장기보다 단기 저축을 반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7가지 함정 전부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평균 잔액이 반영됩니다. 전날 빼봤자 소용없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찾으시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세요. 자녀가 보내주는 효도, 용돈도 금융재산입니다. 큰 돈은 한꺼번에 받지 마세요.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입니다. 지금 당장 조회하세요. 주식은 원금이 아니라 조사 시점 시세로 봅니다. 숨은 계좌도 잔액 있으면 잡힙니다. 통합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이자는 별도로 반영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나눠서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기초연금 계산의 핵심을 다 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 대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법적인 지출로 금융재산을 줄이세요. 임플란트 해야 하시는데 미루고 계셨어요? 지금 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재산 산정 기준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은 금융재산 감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이요. 보일러가 낡아서 겨울에 춥다고요? 지금 바꾸세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래됐으면 지금 교체하세요. 화장실 오래돼서 리모델링하고 싶으셨다고요? 지금 하세요. 집 수리, 도배, 장판, 샤시 교체 이런 것들도 전부 정당한 지출입니다.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시면 금융재산이 줄어듭니다. 대신 영수증은 반드시 챙기세요. 계약서, 영수증, 카드 내역, 이체 확인증 이런 것들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이미 현금으로 찾아서 쓰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증빙을 모으세요. 병원비 썼으면 병원 가서 진료비 확인서 다시 떼세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가능한 범위까지라도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경조사비 썼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 모아두세요.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도 많으니까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집 수리했으면 업체 연락해서 영수증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카드로 결제하신 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과거 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어요. 자녀분한테 부탁해서 도움받으세요. 증빙 자료가 일부만 있어도 소명이 되면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인정받으시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조사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대략 언제쯤 조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올해 정기조사는 언제쯤 예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 받으세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해 주십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기가 있어요. 이건 참고용이지만 내가 어디에서 걸리는지 미리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되는 이야기만 했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6세 김영분님의 사례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으시고 넉 달 동안 증빙 자료를 모으셨어요. 병원 영수증, 경조사비 증빙, 생활비 내역 하나하나 다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기초연금이 결정돼서 매달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들, 딸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에 사시는 69세 박기태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보험 해약 환급금 확인하시고 휴면 계좌 정리하시고 자녀분들한테 큰 돈 한꺼번에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정기예금 이자도 나눠서 받으시도록 조정하셨습니다. 통장 평균 잔액도 3개월 전부터 관리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기초연금 받으셨습니다. 차이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적어도 통장 때문에 불이익 받는 일은 줄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입출금 통장은 평균 잔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날 빼봤자 소용없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찾으시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세요. 증빙 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효도, 용돈도 금융재산입니다. 큰 돈은 한꺼번에 받지 마세요. 보험 해약 환급금도 재산입니다. 주식은 원금이 아니라 조사 시점 시세로 봅니다. 숨은 계좌도 잔액 있으면 잡힙니다. 통합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이자는 별도로 반영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 마시고 나눠서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초연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서 어지러우시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빠른 세상 정보들 다 씹어서 소화하기 좋게 부드러운 죽처럼 만들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 나누시고 다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노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봄꿈실버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